이에 정부는 일명 건설사 4월 위기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자, 저보고 위기설을 10년째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요,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자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요인이 축적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콘으로 몰려가면서 누적된 것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빙산이 쪼개지듯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거라고 예고했는데 이 투기꾼들이 제 말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한테 비아냥 그리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럴 때 중국 망한다, 세계 경제에 대공황적 위기가 온다, 그리고 돈 푸는 이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푼 이 사태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자산 폭등과 인플레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이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세계 경제가 폐쇄 경제로 가고 신자유주의는 끝이 났고 투기 자본주의가 미국 월가 중심의 전 세계를 망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 경제에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에서 터져나왔고 정부가 해명한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시티은행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를 이야기해서 위험 소지가 있는 한국의 PF 부채 규모가 111조에 이른다. 한국이 세계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활동 수준은 한국이 선진국에서 미국 다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뺐어요. 중국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지만은 부채를 쌓고 있는 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비은행 부분의 부동산 규모가 926조로 사상 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 3월달 금융당국이 공개한 부동산 PF 수치와 거리가 있어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를 135조 6천억이라고 했죠. 그림자 금융으로 지목되는 비은행권 규모가 저축은행 9조 6천억, 여신 전문 25조 8천억, 정권 7조 8천억, 상호금융 4조 4천억, 보험 42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체율 평균은 2.70이고 저축은행은 6.94, 정권은 13.73, 여신 전문사 4.65로 했어요.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 규모가 아니라 202조가 넘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 차이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규모에 새마을금고 대출액이 빠졌고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도 빠졌고 또 정권사의 PF 보정, 토지관리 신탁 등도 빠졌기 때문에 실제 PF 규모는 이것보다도 수십조 많아서 202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PF 사업장 평가에서 순차적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처분해서 빚을 줄이고 사업장 재구조화, 즉 사업장의 부채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블룸버그 통신의 지적에 대해서 어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금융감독원이겠죠. 국내 부동산 PF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시장에 비춰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111조라는 이야기는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의 설명도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가 제목을 달한 것은 한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 PF 최악 상황 아직 안 왔다. 한국의 비은행권 보유,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926조 사상 최대치다. 노무라 정권은 해영건설 워크아웃, PF 부채 스트레스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마디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블룸버그 통신의 주제도 결국 한국 부동산 PF발 위기,
뭐겠습니까? 금융위기죠.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림자 금융,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구에서 나타나는 숨겨진 부동산 PF 부채를 면밀히 주시해야 되고, 이 세계 IB라고 부르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 IB 투자 은행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문제가 많은 한국의 PF 부채 규모가 111조에 이른다고 했고, 피로웨 프라이스의 이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처 시몬스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뭔가가 터질 수 있는 축소판으로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926조로 전년도 886조보다 4.5%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10년 전보다 4.2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당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제고된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돌입키로 했다라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박정우 노무라 정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낼 거다.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부동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즉 부동산 부채가 가져올 문제들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300억 달러, 179조 이상의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부동산 PF발 신용 위험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제 타격을 엄청나게 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최악이 오지 않고 올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90년대 일본과 같은 부동산 급락으로 대출 부실, 경제 타격이 심해질 경우 한국 당국의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세계의 그림자 금융이 63조 달러, 8경 7천조 가량 되는데, 한국의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 대출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중단하자 소규모 기업이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증가했고, 한국에서는 19개월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림자 금융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이 보정 확대로 이 PF 위험을 막고 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 한국 당국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소형 기관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정부의 지금 반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위기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즘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정부가 파악하는 통합 데이터가 부재하다. 그러니까 926조니 111조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135조 6천억 하지만 신용평가사 등 시장에서나 건설산업연구원은 202조 6천억이 넘을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부 발표 수치에 구멍이 많아 실제는 더 크다. 부동산 PF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흘 위기설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언을 해도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확한 근거치 없이 괜찮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4월이 지나도 5월, 6월이든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이 그냥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정학적 갈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 시장의 찬바람, 원자재 가격 폭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문제가 터지니까 금융사를 통해 통계를 받아서 정리한 걸 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임시 방편식으로 그걸 믿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정부가 PF 정상화 한다지만 정상화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금융사 대출 정보를 진 금융위 금감원 건설 사업장 데이터를 확보한 국토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종합정보망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모르면서 괜찮다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인터넷 뱅크가요, 취약 대출 연체가 급증한다. 즉, 중저 신용자에 대해서 당국이 인가할 때 요구한 대출 비중을 무리하게 맞추다가 지금 부실 위험이 커졌고, 당국이 인터넷 뱅크에 위험한 저신용자들을 몰아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2천억을 또 팔아서 그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없는 듯 줄이는 것처럼 하는데, 부실 채권을 판다고 산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수치 장난을 치겠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은행 연체율 4년 9개월 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 등 기업 가계 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 금융당국 관리 가능, 고금리 지속된 심각해질 수도, 새마을금고 7%대까지 치솟았어.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8%를 찍기 싫어서 있는 부실 채권을 없는 듯이 매각하는 거예요. 부실 채권 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쓴답니까? 쓸 데도 없어요. 그냥 숫자 장난이에요. 정권사의 13.73 그것도 숫자 장난이에요. 실제로는 더 심각하죠. 이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파월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매로 변신해가지고 금리 인하 안 된다.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요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연준 그리고 연준 의장이 제대로 미국 경제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파월이라는 사람 자체가 희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았다. 좀 모질한다. 지가 늦게 금리를 올리면서 저지른 일을 수습을 못하면서 세계 경제에 죄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저자를 믿고 미국의 연준이 가도 되느냐? 세계 경제의 가장 우스운 사람이 파월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경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연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FE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또 거기에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고려하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벌써 망신을 당한 게 10번도 넘어요. 2021년 이후에. 그렇다면 저자가 경제학의 기본에 대해서 인식이라도 하고 있느냐? 도대체 경제적 지식은 있는 사람이냐? 하는 의문이 지금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 정부나 재무부나 백악관 경제위원회나 미국의 연준이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얼렁뚱땅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그때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냐?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다가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금융 담당자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미국 정부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연준 의장,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각종 경제 금융 통계들조차도 왜곡되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헤매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저걸 헤맬 리가 있습니까? 밑에 월급 많이 받는 천재적인 인물들,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각종 월가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박아놓고 그들의 온갖 통계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미국 경제를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떠들다가 망신당하고 이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저런 사람은 경제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어로 옮겼을 때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를 상황을 제대로 알까? 예의주시한다, 관리 가능하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이다.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요 소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은 총재 이창용이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금감원장 등이 도대체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이들은 연준 멤버들하고는 미국의 경제 관료들, 금융 관료들하고는 별로 다를까?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니 제조 부진이 깊어지고 40대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취업자가 9년째 감소하고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가 9.2%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 1위 자리를 50대에 넘겨주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허리인 40대가 직장에서 사라지고 있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불붙은 기업 대출 사고 터질라 전전, 돈 전자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국이 지금 가계를 옥죄자 은행이 기업에 집중해서 1분기에만 기업 대출이 25조 증가했는데 실적 압박에 무리한 대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체로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연체 채권 쌓인 저축은행이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수신 잔액이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수신 잔액이 한 달 새 5,360억이 줄었다. 2월의 기준 103조 7,266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6.5%대를 기록하면서 대출 잔액이 감소세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축은행은 자본이 딸리겠죠. 그래서 정부는 비상시에 자본 계획을 마련하라고 저축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올해만도 저축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될 충당금이 3조 3천억이라고 했어요. 자,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서민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카드사 단기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PF 연착륙뿐만 아니라 빌릴 곳을 찾지 못한 중저 신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저축은행 구실채권 정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부동산 불황에 가구업계 감은 칼바람. 지금 가구업계들이 전부 사람들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치킨값이 뛰자 슈퍼마켓이 만원짜리 치킨을 파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유명 치킨 BHC, BBQ 이런 치킨들 가격이 오르니까. 자, 마트, 슈퍼 등이 즉석식품으로 지금 치킨 구워서 파는데 이런 게 불티난다. 그래서 한국의 이 경제 위기설이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올해 2.3% 성장한다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2.7%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경제 성장률 좋지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물가 상승률이 3월 달에 3.1%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상으로 물가 상승률은 검사가나 이 파 말고도 다른 과일을 봐도 다 비싸고 점심값이 너무 비싸졌지요. 외식 가격이 엄청나지요.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낮추고 있죠. 시중은행의 금리가요 4월 19일 3.5%까지 올랐어요.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대형 은행들은 지금 웃고 있죠. 보험사들도 웃고 있죠. 자, 중소형 금융사들은 이금융권, 서민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듯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이 이 고금리에
못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났으니까 PF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거고 여기에서 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정부는 위기를 설이라고 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강 기적은 끝났다. 저출산 신기술 취약,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빠져들었다.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기반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떨어진 생산성, 정치 불안 문제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가 기적 안 끝났다고 반박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기적을 갖다가 연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한국이 무슨 화수분입니까? 아니죠. 기적이 우리한테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무슨 앙심을 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몇 번 했지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해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우려도 논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분에 전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현재 흔들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기 가격이 싸서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했고 이를 독점 제공한 공기업 한국전력이 최근 206조의 부채에 빠져 있는데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한국이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저 끝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간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나 배터리를 상용하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약했다. 그러니까 남이 개발한 것을 따라서 보편적으로 대중화하는 데는 잘했지만은 새로 앞섰음을 하지 못한다. 2012년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점 기술 중에서 36개 분야가 세계 1위를 했지만 2020년에는 4개로 줄었다. 저출산도 지금 한국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고 또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정권의 리더십 흔들림이 지금 지속되고 다음 대선까지 3년 동안 한국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과거 한국은 헝그리 정신으로 했는데 현재는 현재를 유지하자라는 사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경제 비관론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는 달리 이런 것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미국,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을 하는 것도 한국에는 유리하고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이 중국에서 미국을 서방으로 진출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그 수혜를 누릴 수도 있고 중국의 양안,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안보 우려가 생길 경우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국인의 DNA에 역동성이 있다. 경제적 역동성을 펼치기 위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은 기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우리가 봤을 때 최근에 한국이 이상하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도 다 동감하잖아요. 그래서 피크는 끝이 났고 내리막이다라는 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내서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한테만 재수 좋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한국은 내리막길인데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정신 못 차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 모두 일면에 한국이 1.3% 깜짝 성장했다. 그래서 0.3%, 0.6% 쭉 오고 있다가 1.3%가 됐다. 수출 소비가 함께 뛰었다. 그래서 돈 풀지 않고 성공했다. 반도체 자동차가 쌍끌이했다. 자, GDP가 5분기 연속 플러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미국의 경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나스닥 등 주식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골디락스다. 노랜딩 호황이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통계상의 착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트럼프 붐이 있을 리도 없고 미국 경제가 자연 실업률에 가까우면 미국에서 정말 저렇게 밑바닥 계층이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지도 않을 거고 또 미국에서 저렇게 물가 폭등이 되는 속에서 그것이 경제가 호황에 의한 거라면 이거는 미국 경제가 적당한 물가 인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구인난, 그래서 임금 폭등, 자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호황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니까 미국 국민들이 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잘 살아야 될 건데 미국 국민들의 50%가 빈곤층에 가깝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은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투기 수익으로 실제 미국 경제는 수치상의 착시에 의해서 바이든 등이 대선에 재선되려고 좋다 하는 거지 좋지 않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제 드러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호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충격적으로 미국 경제 수치가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 3분기에 4.9가 찍혔고 또 4분기에 3.4가 찍혀서 이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만간에 급락할 거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급락하지 않고 올해 1분기 즉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성장률이 1.6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4.9 그 다음에 3.4에서 1.65로 푹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은 눈에 띄게 확 떨어지고 또 미국의 그거는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연준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를 평가한다는데 이거는 3.7이 나와서 블룸버그가 경제 언론이 전망하기로는 3.4였는데 3.7이 나왔고 지난해 4분기에 2.0을 크게 상회해서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그거는 개인 소비 지출을 2%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3.7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완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전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사기치고 있었죠. 경제가 좋은 게 아닌데 좋아졌다라고 통계상의 수치를 갖다가 조작해서 좋다고 만들었고 일부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 상승을 호황으로 포장했죠. 그래서 미국이 1%대 후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이고 미국의 내부에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거다.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1.6% 성장이면 침체지요. 거기에다가 그거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3.7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성장률이 소비 위축으로 더 둔화될 거고 그래서 인플레가 2% 갈라 하면 이거는 아주 깜깜이 먼 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날 발표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인데 물가 상승이 함께 지속되는 형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지난 2년 전에 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2022년 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는 어제로서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의 정시가 전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경기가 급속히 냉각이 되고 자, 미국의 전망치는 2.4의 성장은 했을 거라 했는데 1.6이 되면서 충격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미국의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1분기에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괜찮을 거라고 봤고 괜찮기는커녕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을 지배를 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이건 참 경제가 완전히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이 넘어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신들이 각종 수치를 모아가지고 전망한 게 2.4였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낮아졌어요. 같은 날 1분기 GDP와 또 그는 개인 소비 지출이 같이 발표되면서 경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래서 예측보다 훨씬 경직된 상태의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거꾸로 치솟아 간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벌어진 일은 이 나쁜 놈인 저성장과 추악한 놈인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벌써 1.3% 가지고 회복이 된 여전히 바람 잡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 꼴을 보기 바래요. 자, 나중에 망신당할 일 하지 마세요. We are